네,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내 몸의 아픈 곳을 한번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고 거기에 관련된 자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은 특히 경추 기능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치료를 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아픈 부위, 그 목만 봐서는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수반되는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술비 보험의 필요성, 또 판단 기준도 함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에 또 실제로 힘이 되는 배상 책임 보험의 쓰임새까지 여러 가지 다방면의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건강 닥터 또 보험 닥터 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첫 번째 함께 하실 건강 닥터부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셨는데요.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 늘 필라테스의 박세하늘 대표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웰디스 코치이자 압구정 늘 필라테스 대표 원장으로 활동 중인 박세하늘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업 임직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통증 완화와 자세 교정에 초점을 둔 필라테스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능적인 관점에서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세하늘 원장님과 오늘은 또 어떤 건강, 내 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지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어디가 불편하신지 그 사연을 함께 들어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목 통증이 오래 이어지다 보니까 단순히 뭉친 근육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원에서는 경추 기능 저하와 함께 신경이나 근골격계 협응이 무너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트레칭을 해도 잠깐 괜찮아질 뿐이고 일상 자세나 움직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더 막막합니다. 괜히 잘못 운동했다가 증상이 더 악화될까 걱정도 되고요. 경추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신경과 근골격을 함께 다루는 컨디셔닝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일상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경추 이 목 쪽에 좀 통증이 있으셔가지고 이걸 해결하고 싶으신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순히 목이 아프다고 목만 마사지하고 스트레칭한다고 좀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하게 우리 박세하늘 대표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목이 아프다, 뭐 뒷목이 뻐근하다 이러면 그냥 목 스트레칭만 이렇게 하게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경추 문제를 정렬부터 다시 봐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원장님? 네, 경추 문제는 통증 이후에 볼 것이 아니라 통증 이전의 구조 상태부터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살펴보면 목이 아프기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경추 전만이 사라지거나 머리와 몸의 중립의 정렬이 무너진 상태가 오래 유지되어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통증이 크지 않더라도 몸은 이미 부담을 쌓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렬이 깨진 상태에서는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구조를 대신 지탱하는 보상작용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로 근육을 풀어줘도 몸은 다시 원래의 긴장 패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잠깐은 시원해질 수 있지만 구조가 그대로라면 긴장은 반복되고 통증은 쉽게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추 전만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우리 머리 무게의 분산을 버티지 못하고 목과 어깨 근육이 지속적으로 과부하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작은 자극에도 쉽게 뻐근해지거나 하루를 보내면서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패턴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 통증 자체를 목표로 접근하면 근본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추 문제를 다룰 때에는 스트레칭을 먼저 하기보다는 머리 위치와 경추 전만, 그리고 몸통과의 정렬 관계를 먼저 세우는 것이 우선시돼야 합니다. 구조가 안정되면 근육은 불필요한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 이후에 시행하는 스트레칭이나 운동 효과도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결국 경추 문제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풀었느냐가 아니라 구조를 제대로 세웠느냐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뭐 통증만 해결하고 스트레칭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자세를 전반적으로 회복을 해야 되고 경추 전만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게 그냥 자세를 잘 바로 잡으면 이게 보여지는 모양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능도 개선되고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경추 전만의 회복이 목표가 아니라 네. 그게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점인데요. 전만이 회복됐다는 것은 단순히 목의 모양이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네. 머리와 몸통 사이에 구조적인 균형이 다시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경추 전만이 무너진 상태에서 신경 전달 경로가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거나 긴장된 환경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근육이 제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보상작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고 작은 동작에도 피로에 많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전만이 회복되면서 정렬이 잡히면 신경 전달과 근육 협응이 점차 정상화됩니다. 머리를 들고 돌리고 숙이는 기본적인 움직임에서도 힘을 덜 쓰게 되고 몸은 좀 더 효율적인 패턴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통증이 줄어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적인 활동에서의 편안함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만 회복 이후에는 기능 개선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움직임 자체가 부드러워지고 목과 어깨에 과다하게 실리던 부담도 많이 줄어듭니다. 결국 경추 전만의 회복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신체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추 전만 회복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 첫 단추를 깨는 그런 작업이다라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게 또 목이 이제 목 쪽이 아프신 불편하신 분들이 또 이런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거나 하면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목만 보는 게 아니다. 경추, 흉추, 견갑, 그러니까 어깨, 등까지 다 봐야 보고 자세를 고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던데 그 이유가 뭘까요? 경추는 이제 혼자서 기능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네네. 경추는 이제 흉추와 견갑, 즉 어깨 복합체가 하나에 연결이 되어 있는 움직임인데요. 우리가 고개를 돌리거나 숙이는 동작을 할 때도 단순한 동작이지만 실제로는 경추만의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흉추의 회전과 신전, 견갑의 안정성이 함께 작용돼서 만들어집니다. 만약 흉추가 굳어 있거나 움직임이 제한돼 있으면 원래 흉추가 담당해야 할 움직임을 경추가 대신 보상하게 됩니다. 또 견갑이 불안정한 상태라면 팔과 어깨의 움직임에서 생기는 하중이 고스란히 목으로 전달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경추는 필요 이상으로 일을 하게 되고 쉽게 피로해지면서 통증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 통증이 쉽게 낫지 않는 경우에는 목 자체보다 상체 전체의 연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경추, 흉추, 견갑의 역할 분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목에 실리는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 통증 역시 반복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목 문제의 핵심은 되게 국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체 움직임의 균형과 연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우리 몸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게 상호 보완하면서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목이 불편하신 분들이 또 많이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마사지를 받는다거나 이런 걸 또 찾아가시잖아요. 근데 마사지를 해도 또 계속 거기만 아프다, 거기만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요런 계속 이 어깨 상부 요쪽에 뭉치시는 이유? 그 원인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단순히 근육이 뻣뻣하거나 이제 힘이 약해서라기보다는 네. 심부 경추 안정화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목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야 할 깊은 근육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몸은 다른 근육을 동원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때 가장 쉽게 동원되는 근육이 바로 상부 승모근입니다. 상부 승모근은 원래 어깨와 견갑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지만 심부 경추 근육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역할까지 대신 떠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 이상으로 계속 일을 해야 하고 조금만 사용해도 쉽게 뭉치고 뻐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사지나 스트레칭으로 상부 승모근을 아무리 풀어줘도 잠시 시원할 뿐 같은 부위가 다시 반복해서 뭉치게 됩니다. 근본적인 역할 부담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몸은 다시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근육의 힘이 세고 약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근육이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근육이 대신 일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부 승모근이 계속 뭉치는 경우에는 그 근육만 보지 않고 심부 경추 안정화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상부 승모근 여러분들 뭐 흔히 아시는 목이랑 어깨 이쪽에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근데 또 목 앞쪽에 이런 부분이 또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쪽은 어떻게 보면은 흔하지는 않은데 제 주변에서는 흔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앞쪽에도 긴장이 되어가지고 여기가 불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건 왜 그럴까요? 우선 이제 앞쪽 근육이라고 하면 사각근과 흉쇄유돌근을 대표적으로 네네. 이제 드릴 수 있는데요. 사각근과 흉쇄유돌근은 목 앞쪽에 위치한 근육으로 신경과 혈관이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근육들이 긴장하면 단순히 뻐근한 근육통으로는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이 부위의 긴장이 지속되게 되면 근육 자체의 통증뿐만이 아니라 지나는 신경을 자극하는 상황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목 앞쪽 공간이 좁아지면서 신경이나 혈관의 흐름이 방해받으면 통증의 양상도 점점 복합적으로 변합니다. 그 결과 목 통증뿐만 아니라 머리 쪽으로 이어지는 두통, 어깨와 팔로 뻗치는 저림,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근육 뭉침으로 오해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각근과 흉쇄유돌근의 긴장은 신경 자극과 연관된 증상으로 발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위에 반복적인 긴장이나 통증이 있다면 단순히 풀어지는 데 그치기보다 이 근육들이 왜 계속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경추신경 압박, 우리가 흔히 디스크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 거는 보통 병원에서는 막 수술해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또 운동하시는 분, 운동을 알려주시거나 이런 기능 알려주시는 분들은 또 수술 안 해도 된다, 막 그렇게 좀 의견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은 헷갈려요. 이게 운동으로 가능한 범위가 있는 건지, 어떻게 되면 수술까지 가야 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경추 신경 압박 증상은 원인과 정도에 따라 접근 범위가 굉장히 다른데요. 네. 디스크 손상이나 구조적 문제가 심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제 운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범위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이때 핵심은 무작정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정렬을 회복하고 잘못된 움직임의 패턴을 다시 교육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시간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목을 사용해온 습관이 원인인 경우에는 운동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편인데요. 네. 머리의 위치를 바로 세워주고 경추윤주 견갑의 역할을 회복해주는 것만으로도 신경에 가해지던 불필요한 자극이 줄어들면서 통증이나 저림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다만 모든 경추신경 압박 증상을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네네.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팔저림이나 감각 저림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단순 기능을 문제를 넘어서 의학적인 원인으로 또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동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의료적 진단을 통해서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조금 중요합니다. 네. 자, 어느 정도의 현 증상인지 진단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또 조언도 좀 필요하다라는 건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또 원장님이 어쨌든 필라테스를 또 알려주시는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목 통증을 대상으로 한 필라테스의 운동 방법 이런 것도 알려주실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일반적인 목 운동, 다른 데서 알려주는 목 운동이랑 뭐가 다른지 또 좀 궁금해요.
네. 우선 일반적인 운동이 근력과 체력을 키우는데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만성 목 통증을 대상으로 한 필라테스는 이제 목적 자체가 조금 다른데요. 네네. 단순히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신경과 근육 사이의 연결을 얼마나 회복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강하게 움직이느냐보다는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훨씬 강조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성 목 통증이 있는 분들은 대개 근육이 약해서라기보다는 잘못된 정렬과 사용 패턴이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반적인 웨이트나 반복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이미 과하게 일하고 있는 근육만 더 쓰이게 되면서 통증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면 필라테스는 머리 위치와 경추 정렬, 호흡, 견갑의 안정성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움직임을 재교육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큰 동작보다는 작고 느린 움직임 속에서 정확한 정렬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 과정에서 심부 근육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고 불필요하게 긴장돼 있던 근육은 서서히 부담을 내려놓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목이 혼자 버티던 구조에서 벗어나 상체 전체가 역할을 나눠 갖게 되는데요. 이런 특성 때문에 만성 목 통증이 있는 분들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통증을 참으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통증을 줄어드는 방향으로 몸을 다시 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목 통증 대상 필라테스는 이제 운동이라기보다는 기능 회복을 위한 조금 움직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나 뭐 일반 보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런 뭐 필라테스를 통해서 회복을 하든 하면서 좀 나아지다가도 다시 또 재발하거나 또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뭐 단기적으로도 좀 통증이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도 구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마리 토끼를 물론 욕심이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좀 설계하면 좋을까요? 일단 단기적인 체감과 장기적인 구조 개선, 이제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접근이 조금 필요한데요. 어, 처음부터 구조 교정만을 목표로 하면 이제 통증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반대로 통증 완화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재발을 피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나누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초기 단계에서는 통증을 줄이기 위한 이완과 안정화가 중심이 됩니다. 과도하게 긴장된 근육을 조금 내려놓고 신경계가 과하게 예민해진 상태를 진정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가 되어야 몸의 이후 교정 자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무너진 정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패턴을 다시 찾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단순히 자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경추, 흉추, 견갑이 역할을 나눠 움직이도록 만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부터 통증은 줄어들고 움직임 자체가 점점 편해지는 과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앉는 자세, 고개를 쓰는 습관, 이제 작업 환경처럼 일상 동작과의 연결이 꼭 무조건 필수입니다. 운동 시간에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배웠던 그런 상태들을 하루 종일 유지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이 과정을 거쳐야 단기적인 호전에 그치지 않고 재발을 막는 관리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 통증, 경추 쪽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압구정 늘 필라테스의 박세하늘 대표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또 좋은 정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전문가를 모셔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함께 해주실 분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함께할 보험 닥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카금융서비스 VIP 총괄의 김미선 지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알면 보험, 모르면 모험이 되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보험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과 그 다음에 전문적인 플랜으로 쉽게 설명해드리는 김생 인카금융서비스의 김미선 지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김미선 지점장님과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이번에도 역시 시청자분의 사연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수술 가능성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가진 보험에서 수술비 보장이 제대로 되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수술이라고 해도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작은 수술과 큰 수술이 보장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도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서는 수술을 받아도 생각보다 보험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더 걱정입니다. 횟수 제한이나 질병별 차이가 있는지도 헷갈리고요. 수술비 보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지금 가입한 보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자, 두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내가 보장받을 수 있겠지라고 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막상 들여다보면 이게 또 실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점장님과 좀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김미선 지점장님, 시청자분의 사연을 저희가 함께 봤는데 뭐 수술비 보험, 뭐 진단비 보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차이, 역할의 차이가 뭔지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리시더라고요. 둘 다 병원비 보장되는 거 아닌가? 나도 다 적용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수술비와 보험비의 진단비는 좀 차이가 있죠, 사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일시불과 할부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암 진단비는 딱 한 번 받고 끝나는 보너스 같은 개념이고요. 네. 수술비는 수술을 할 때마다 매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암이 재발해서 2번, 3번 수술을 한다. 그러면 진단비는 이미 받고 다 없어졌지만 수술비는 할부처럼 수술할 때마다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진단비가 치료의 시작을 돕는 착수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수술비는 치료 과정을 끝까지 완주하게 돕는 페이스메이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위암 진단을 받고 진단비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초기 수술과 입원비로 다 쓰게 되신 거죠. 그리고 2년 뒤에 다시 암이 전이 돼서 재수술을 하게 되셨는데요. 이때 진단비는 최초 1회를 받고 영원이어서 받을 게 없으셨지만 매회 지급되는 수술비 보험 덕분에 두 번째 수술에서는 1,000만 원이라는 수술비를 또 받게 되셔서 치료비 걱정을 좀 덜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암뿐만 아니라 뇌, 심장 관련된 질병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한 번에 끝내지 않고 경과를 보며 여러 번 수술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진단비는 이미 첫 수술 때 병원비와 생활비로 다 쓰셨는데 두 번째 수술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병원비를 걱정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이 생기시는 거죠. 그때부터는 수술비 보험이 실질적인 치료비를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비가 목돈이라면 수술비는 연금처럼 치료 내내 든든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수술비와 진단비의 차이를 쉽게 약간 일시불과 할부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된다라고 쉽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러면은 이제 실제 사례에서도 한번 체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술비 보험이 특히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 케이스 어떤 경우일까요? 실질적으로 많이들 체감하시는 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반복되는 수술비 지급 네네. 때문인데요. 그 뇌혈관이나 심장질환은 스텐트 삽입 시술 같은 것들은 여러 번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수술비를 반복적으로 받으시게 되고 또 전이가 빠른 암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병원비를 결제할 때마다 보험금이 따박따박 들어오게 되면 아, 내가 보험 덕분에 돈 걱정 없이 치료하는구나라고 고객님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때 뼈저리게 많이 느끼십니다. 또 가족에게 부담을 덜하게 돼서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이기도 하죠. 특히 암 치료 시 수술비를 체감하게 되는 경우는 바로 재발이나 전이 때인데요. 암 환자분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게 사실 재발암이신 거죠. 진단비는 재발했다고 또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뭐 계속 받는 암보험이라는 게 나오기는 했지만 그 과거에 보통 지금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최초 1회안 한 번 받고 사라지는 진단비를 가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진단비는 재발했다고 해서 또 나오지가 않고 다만 수술비는 보험에서 또 재발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또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반복 지급이기 때문에 아, 내 보험금이 마르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환자는 경제적 부담 없이 오로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환자분들이 많이 체감을 하시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환자분들을 만나면 최초 진단을 받으셨을 때 치료비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치료비의 걱정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게 수술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체감하게 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반복되는 수술을 할 때 결국엔 아, 내가 이런 걸 잘 준비해 놨구나라는 걸 체감하실 수 있게 될 텐데 근데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암 수술이나 이렇게 큰 수술 말고 네. 또 작은 수술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거의 안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비 이게 의미가 있나라고 좀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백내장이나 치질, 요로결석 이런 것들은 사실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생활질환들은 굉장히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질병이기도 하죠. 근데 요즘 수술비는 이런 생활 밀착형 수술에서 50만 원, 100만 원씩 나오기도 하고요. 실제 병원비는 2, 30만 원만 나왔는데 보험금은 더 많이 받는 수익형 구조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은 수술일수록 빈도수가 높고 재발의 확률이 많기 때문에 횟수가 많아져서 오히려 이런 수술비가 훨씬 더 쏠쏠하게 보험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요즘 수술비 보험은 가랑비에 옷 젖는 격인 생활질병이 오히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좀 보시면 네네. 40대 주부 B씨의 경우는 최근에 요즘 많이들 받으셨는데요. 그 건강검진 때 대장 용종을 3개나 제거를 하셨습니다.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가입해둔 질병수술비와 수술비에서 각 용종당 각각 보험금이 지급되어 총 150만 원을 수령하게 되셨습니다. 실제 병원비는 20만 원 남짓밖에 안 들었는데 말이죠. 이거는 좀 수익이 생겼다 할 수 그러게요.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요즘은 생활질병 수술비 시대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 1위가 혹시 앵커님 뭔지 아세요? 글쎄요, 뭘까요? 생각보다 흔한 질병인데요. 바로 백내장입니다. 아, 백내장. 그 다음이 뭐 치액, 치질, 요로결석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건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질을 확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최신 수술비 보험은 이런 작은 수술들도 엔대 질병 수술비에서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 단위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비 내고도 오히려 돈이 남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작은 수술이라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생활질환에서는 꼭 필요한 담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오히려 더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구조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네. 잘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술비 보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좋은 점들이 있는데 그러면 뭐 우리 가입하신 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중에 내가 수술비 보험 가입을 해놨는데도 놓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세세하게 이걸 알지 못하시니까 그런 분께 뭐가 있을까요? 가장 수술비에서 중요한 건 사실 범위입니다. 근데 이제 고객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내가 이런 걸로 수술하면 얼마 나와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네. 그 전에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게 수술 보장의 범위인 거죠. 그래서 내가 보장 범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거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가장 많이 놓치시는 게 질병과 상해에 관련된 수술비를 모두 다 준비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놓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네네. 또 하나의 포인트는 많은 분이 암 수술비, 뇌 수술비처럼 딱딱 정해진 것만 질병 수술비를 가입을 하세요. 근데
만약 내가 사고로 수술을 하게 됐을 때 그쵸. 또는 들어보지도 못한 희귀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됐을 때 과연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서 수술비에서 보상이 되는가 이런 범위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죠. 맞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질병 수술비, 가장 포괄적인 질병 수술비와 1호종 수술비를 같이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상해에서도 상해 수술비와 상해 1호종 수술비를 같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떤 질병 수술을 하던 질병 수술비에서 받으시고 난이도가 높은 수술은 종 수술비에서 추가로 받으셔서 이중으로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설계를 해두시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네. 사례를 하나 보면 이번엔 실패 사례를 하나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60대 CC의 실패 사례라는 것은 수술비를 분명 가입을 하셨는데 이분은 7대 질병 수술비만 가입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등산 중에 사고가 나서 골절이 되셨고 핀 삽입 수술을 하시게 돼서 청구를 하셨는데 보험금을 하나도 수령하지 못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은 특정 질병에만 국한돼 있는 수술비를 가입하신 거고 상해 수술비가 전혀 없으셨던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사례가 저희가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의외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증권 분석을 하다 보면 질병 수술비만 준비되어 있고 상해 수술비가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이 꽤나 많이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수술비는 질병 상해 그리고 종 수술비까지 넓은 범위로 준비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질병상의 종수술비까지 좀 범위를 넓혀서 네.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러면은 이제 저희 일반적인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보험이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확률을 높이려면 수술비 특약 이거 말고도 특약을 막 다 준비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괜찮을까요? 네, 수술비를 워낙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도 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시지만 매월 나가는 그 보험료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그쵸. 때문에 수술비가 모든 게 다 많이 있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닙니다. 사실 가성비와 중복보당을 잘 따지셔서 자기한테 맞는 맞춤 플랜으로 구성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특약만 50개가 넘는 분들도 굉장히 어우, 많으세요. 네. 그리고 수술비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뭐 암 수술비, 부인과 수술비, 15대 질병 수술비 이런 것들을 많이 복잡하게 막 많이 넣으셔서 수술비 관련된 보험료만 월 20만 원 이상 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네. 이거는 상당히 효율적인 설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넓은 범위를 보장하는 핵심 수술비에 집중을 하시고 본인의 가족력, 뭐 부모님이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질병 수술비를 좀 추가를 하신다거나 현재의 건강 상태 또는 직업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본인한테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특약은 걷어내고 보험료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보장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고수의 설계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플랜이 그러하듯이 수술비도 본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구성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연령별로 시기별로 좀 생각을 해보면 젊었을 때보다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수술비 보험이 더 중요해지는 건지 아니면 젊었을 때가 더 중요한 건지 이것도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나이 들수록 수술비를 꼭 필요하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저희 70대 D 할머니의 경우 이분은 저희 고객님이셨는데 그 백내장 수술과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인공관절 수술을 차례대로 받으셨습니다. 네네. 근데 실손 보험이 있으셨지만 간병인 비용과 재활 치료비 이런 걸로 돈이 더 추가로 수백만 원이 깨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때 수술비 보험에서 나온 정액 보상금이 이 간병비와 생활비를 완벽하게 메꿔주었습니다. 실손이 병원비를 정산해 준다면 수술비 보험은 그 외에 비상금을 챙겨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비슷한 연령대의 70대 어르신인데요. 이분은 연세가 드시면 심장이 약해져서 큰 수술을 견디기가 굉장히 힘드시죠. 그러다 보니까 가슴을 열지 않고 카테터를 넣어서 시술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시술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번을 하게 되는 거죠. 경과를 지켜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수술 횟수가 늘어나고 소득이 끊긴 노후에는 매번 수술비가 100만 원씩만 나온다 하더라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수술비 보험이 본인한테 심적 많은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비는
노후의 수술비 보험은 노년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수술비 반복 지급이라는 장점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사실 더욱 필요한 담보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시기가 지나갈수록 더 필요한 게 수술비 보험이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손보험으로 실손보험은 뭐 또 많은 분들이 대부분 가입을 하고 계시니까 들고 계시니까 그러면 실손으로 수술비도 어느 정도 처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굳이 실손도 갖고 수술비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사실 현장에서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러세요? 네. 실손은 쉽게 생각하시면 영수증 정산이고 수술비 보험은 어떻게 보면 정액보상으로 비상금 보너스 같은 개념인데요. 일단 간단하게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60대 F씨의 사례입니다. 실손보험으로 병원비의 8, 90%를 돌려받으셨어요. 근데 100%를 받으신 게 아니다 보니까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20% 정도 일단 그렇겠죠? 발생을 하셨죠. 그리고 인공관절 무릎 수술을 하신 거다 보니까 수술 후에 재활 치료가 또 더욱 필요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간병인도 쓰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추가적인 비용, 또 사후 관리를 위해 못 모시는 영양제 이런 것들은 사실 실손에서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두 자기 부담을 해야 되는 아. 상황인데 이럴 때 수술비에서 정액으로 나온 수술비 보험금 500만 원이 간병비와 생활비로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실손보험은 모든 돈을 병원비 쓰신 걸 다 돌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후 관리에 쓰는 비용 또한 정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이 실비 외에도 필요한 거고요. 실손보험은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개념이고 최근 4세대 실비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22에서 30%나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났고요. 올해 나오는 5세대 실비는 자기 부담률이 더욱 커질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 빠른 회복을 위한 사후 관리나 이런 실비에 대한 자기 부담률 때문에라도 수술비 보험은 꼭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수술비 보험에서 나오는 정액 보상금으로 나머지 비용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수술비 보험 이제 내가도 점검을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꼭 던져야 될 질문, 체크 포인트를 간단하게 좀 체크해 볼까요? 네네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객님들이 잘 모르시는 약관 속에 디테일이 좀 스며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매회 지급인지 아니면 이것이 또 비관절 수술까지 포함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선천성 질환까지 포함하시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매회 지급은 연간 1회만 지급하는 것인지 내가 수술할 때마다 주는 것인지 재발을 했을 때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는 것인지를 한번 짚으셔야 되고요. 비관절 수술이라는 것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레이저 수술 아니면 로봇 수술 이런 것들 내시경 수술 이런 것들까지도 개복개도 다 열지 않고 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100%를 다 보상하는지 그런 거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네네네. 되고요. 또 나이가 들었어도 나중에 발견을 했을 때 우리가 선천성 질환이라는 Q코드를 받게 되는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뇌나 심장 쪽으로. 이럴 때에도 수술을 하시게 됐을 경우 선천성 질환까지 보상하는지를 약관 속에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고객님들 잘 모르실 수 있지만 해당 설계사님과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수술비 보험 점검할 핵심 포인트 3가지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한번 잘 꺼내서 점검해 보시고 전문가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카금융서비스 VIP 총괄 김미선 지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점장님 오늘 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3번째 보험 닥터 만나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어떤 분과 함께 할지 3번째 보험 닥터 바로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자, 세 번째 함께할 보험 닥터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카금융서비스 VIP 총괄의 조혜영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복잡한 약관 속에서 여러분의 돈과 권리를 지켜드리는 보험 해결사 인카금융서비스 조혜영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조혜영 팀장님과는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역시 이번에도 시청자분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다 보니까 놀다가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밖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는데요. 배상 책임 보험이 도움이 된다는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어떤 상황까지 보장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소한 사고도 해당이 되는지, 가족 전체가 보장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떤 상황, 어떤 사고에 노출될지 아무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하고 싶으신 세 번째 시청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팀장님과 그러면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배상 책임 보험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내가 다쳤을 때가 아니라 다른 어떤 상황을 대비하는 건지 이 배상 책임 보험 자체를 일단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저도 좀 헷갈리거든요. 네. 네.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배상 책임 보험은 나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법적으로 물어줘야 할 비용을 대신 해결해 주는 보험이에요.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인 배상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네. 보통 보험을 생각하면 암 진단비나 수술비처럼 나를 위한 치료비 보장을 먼저 관심을 두게 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실수로 남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물건이나 재산을 파손했다면 그 순간부터는 치료비, 수리비,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위치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때 배상 책임 보험은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내 돈 대신 보험사가 처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의 치료비나 재산 수리비는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손해배상 책임까지 포함해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개인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이런 위험을 보험이 대신 막아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배상 책임 보험은 단순한 보장 상품이라기보다는 예기치 못한 배상 사고로부터 내 자산과 생활을 지켜주는 경제적 방어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갑작스러운 사고 한 번으로 재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보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일단은 개념을 한번 잡고 출발을 했는데, 그러면은 현장에서 많은 분들과 사례나 상담을 해주실 텐데, 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적용되는 상황 언제인가요?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가장 많이 접수되는 사례는 네. 단연 아랫집 누수 사고입니다. 아. 네, 노후된 배관이나 예상치 못한 누수로 아랫집 천장 도배는 물론 가전제품, 가구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쵸. 이럴 경우 수리비와 배상 비용이 한꺼번에 발생하면 개인이 감당하기 상당히 큰 금액이 청구되는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특히 늘고 있는 사례는 반려동물 사고와 자전거 사고입니다. 산책 중 우리 강아지가 행인을 물어 치료비와 위자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 또는 취미로 자전거를 타다가 실수로 주차된 고가의 수입차를 긁는 사고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본인이 큰 의도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난감한 순간이 됩니다. 여기에 아이들이 놀다가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는 경우까지 더해지면 일상 속 배상 책임은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이런 사고들은 특별히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평범한 일상에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 책임 보험은 거창한 대형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라기보다는 이런 일상적인 사고로 인한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을 대신 떠안아주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곤란한 순간에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상 속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수 사고 요 경우가 가장 많다라는 거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또 오해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게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고의가 아닌데 내가 그걸 다 배상을 해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계세요. 네. 아닙니다. 단순히 고의가 아니다라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배상 책임 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하기에 고의 사고는 당연히 제외되지만 실수라고 해도 약관에서 정한 면책 사항에 걸리면 보상을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나 앞서 말씀드린 업무 중 사고, 자동차 운전 중 사고처럼 별도의 전용 보험이 필요한 영역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배상 책임은 철저히 타인에게 피해를 물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네. 따라서 내 실수라 하더라도 내 물건이 망가지거나 우리 가족끼리의 사고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책임 인정 여부와 보상 범위를 두고 해석이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급한 마음에 서둘러 접수하시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약관상 보상 가능 여부를 먼저 따져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배상 책임 관련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보험금 이제 지급하시는 과정이 그 다음으로 연결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분쟁이나 뭔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들었어요. 언제 그런 어떤 포인트들에서 좀 분쟁이 생기나요? 네. 첫 번째는 바로 과실 비율입니다. 세상에 100%의 내 잘못만 있는 사고는 생각보다 드물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 행인이 내 물건에 걸려 넘어졌을 때 내가 물건을 잘못 뒀느냐, 행인이 앞을 제대로 보고 걸었느냐에 따라서 서로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납니다. 내 책임이 70%냐 50%냐에 따라서 보상을 해줘야 할 금액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첫 번째 갈등이 시작됩니다. 네. 두 번째는 손해액 산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감가상각 문제입니다. 배상 책임의 원칙은 사고 직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라 보험사는 이 물건을 얼마나 오래 썼느냐를 따져서 그만큼의 가치를 뺀 금액만 지급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멀쩡하던 물건이 망가졌으니 새 것으로 바꿔달라 하는데 나오는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면은 가입자는 중간에서 참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게 네네. 됩니다. 바로 이럴 때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고 내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확한 팩트를 잘 저희가 수집을 해놓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면은 아까도 전에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이게 배상 책임 담보가 있어도 전부 다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보장을 못 받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얘는 뭘까요? 네, 보험이 있다고 안심하셨다가 막상 사고가 터졌을 때 보상 불가 통보를 받고 당황하시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네.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고 발생 상황.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말 그대로 일상에서 국한됩니다. 따라서 직무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공사 현장에서 남에게 피해를 준 건 별도의 영업배상 책임 영역이지 일상 배상 책임의 영역이 아닙니다. 네네. 또한 차량 운전 중 사고 역시 전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는 대상 소유의 관계입니다. 내 물건이 아니더라도 남의 물건이라도 내가 빌려서 관리 사용하던 중이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빌린 카메라나 노트북을 내 실수로 떨어뜨려서 고장을 냈다면 이때는 내가 소유자에 준하는 관리 의무를 지니고 있어 타인의 재물 파손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관계입니다. 바로 가족 간의 사고인데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친족끼리 물건을 부수거나 다치게 한 경우는 법적으로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자칫 보험금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상에서 철저히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요 세 가지 케이스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요 배상 책임 보험을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단독으로 그냥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특약으로만 넣어두는 것도 충분할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배상 책임 보험을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사고의 직무 관련성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상생활은 특약으로, 업무와 영업은 전용 보험으로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하나로 모두 해결하려다 보면 보장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범위가 넓고 보험료 대비 효율이 좋습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사고 대부분을 커버해주기 때문에 가성비 면에서는 매우 훌륭합니다. 하지만 약관상 명확한 한계가 있는데 바로 영업 및 직무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면책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마트에서 물건을 떨어뜨려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라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는 특약으로 충분히 보장이 가능한데 반면 근무 중 식당에서 손님에게 음식을 쏟거나 업무 과정에서 기물이나 설비를 파손한 사고는 직무 관련 사고로 분류돼 일상생활 특약에서는 단 1원도 받지 못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보험 속 특약으로 챙기되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직무 수행 중 책임이 따르는 영역은 영업배상, 전문인 배상 등 전용보험으로 반드시 분리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활동 영역에 맞춰 보장을 나누는 것이 사고 발생 시 보장 공백을 없애는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배상 책임 관련해서 배상 책임 보험 많은 분들이 다 필요하고 있으시면 좋겠지만 특히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요걸 꼭 챙겨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네.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활발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완벽하게 통제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놀이터에서 친구의 장난을 치다가 다치게 하거나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고가의 가전제품을 실수로 넘어뜨리는 일이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언제든 발생할 수 그쵸. 있는 일상적인 사고인데 그 결과로 발생하는 비용은 결코 일상적이지 않죠. 네, 특히 요즘 주차장에서 아이들이 킥보드를 타거나 뛰어놀다가 실수로 주차된 차량을 긁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그 차가 고가의 수입차라면 수리비가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단위까지 나오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네. 이런 막대한 비용을 갑자기 현금으로 몰아줘야 한다면 가게 경제가 휘청일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 순간 배상책임 보험은 부모님을 대신해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장 확실한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아이의 실수가 힘든 경제적 책임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녀 키우신 분들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팀장님께 궁금한 거 배상 책임 보험을 점검하거나 내가 준비를 하려고 할 때 꼭 확인해야 될 점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배상책임보험을 점검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우리 가족 중 누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입니다. 네. 배상책임보험은 가족 구성원이 함께 가입돼 있을 경우 보상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 부담금을 상쇄해 사실상 영원히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물론 자녀까지 모두 배상 책임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보험증권에 등록된 주소지입니다. 이사한 후에도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이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증권상 주소가 예전 집으로 되어 있다면 보상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열어서 보험 앱이나 증권을 찾아서 주소지가 현재 거주지로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점검만으로도 실제 사고 발생 시 불필요한 분쟁이나 손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카금융서비스 VIP 총괄의 조혜연 팀장과 함께 했는데요. 팀장님 또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일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